한국 농민혁명을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 프랑스의 저명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저항운동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런 그의 자부심이 한 명의 한국인에 의해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그는 서둘러 한국을 찾았고 그곳에서 놀라운 비밀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장 뒤부아입니다. 저항운동에 관해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죠. 파리의 유명 대학 교수니까요. 제 사무실 벽은 불공정한 통치에 맞선 사람들에 관한 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교에서 받은 증명서들이 있고요.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사람들이 권력에 어떻게 맞섰는지 연구한 사진들도 있었답니다. 비 내리는 화요일,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사무실에 앉아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관한 새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책과 커피 향이 공기를 채웠죠. 제 책상은 깔끔했어요. 서류들이 완벽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부아 교수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우리 학과의 한국 학생 민호였습니다. 그는 문간에 서서 안경을 긴장하며 올렸어요. 물론이지, 들어오게. 바쁜 중에도 학생들에게 친절하려 노력하며 제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죠. 민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마치 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두려운 듯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가 꼭 쥐어져 있었죠. 교수님의 유럽 저항 운동에 관한 연구를 읽었습니다. 그는 말을 시작했어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물었죠. 한국의 동학 농민혁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제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굳어버렸어요. 동학혁명.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엔 아시아 역사는 유럽의 웅장한 이야기에 비하면 그저 작은 각주에 불과했죠. 무지를 감추려 노력했어요. 중국의 송황 반란 같은 거였나? 그냥 농민들의 작은 봉기 아니었나? 민호의 표정이 살짝 가라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실망감이 읽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가 공손히 말했죠. 실제로는 매우 중요했어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한국 역사에서 프랑스 혁명이 유럽 역사에 미친 것만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제 뺨이 뜨거워졌어요. 당혹감을 감추려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렇군. 솔직히 동양의 저항운동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네. 항상 유럽의 경험에만 집중해왔으니까. 민호가 떠난 후 저는 의자에 기대앉아 방금 일어난 일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저항 역사에 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운동을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내왔다니요? 그날 저녁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말하는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어요. 동학군은 귀족을 죽이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민중을 구하기 위해 싸웠다. 이 간단한 문장에 제 머리가 멈췄어요. 아시아 농민 봉기에 대한 제 모든 가정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1894년 농기구와 기본적인 무기만으로 무장한 한국 농민들이 정부의 정규 군대를 여러 차례 물리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심지어 전주라는 주요 도시도 점령했어요. 이 농민들은 정부와 평화조약을 협상했습니다. 유럽의 농민 반란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죠. 이들은 단순한 분노한 농부들이 아니었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존엄하게 대우받기를 요구한 시민들이었지.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에도 저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에 관한 논문들이 사방에 펼쳐져 있었어요. 동학혁명은 그저 작은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완전히 놓친 역사의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오만했구나. 빈방에 혼자 말했어요. 유럽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무시했을까? 전화기를 집어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전에 말했던 이야기에 대해 더 알고 싶네. 그가 졸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죠. 한국의 저항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겠나? 그의 목소리가 즉시 변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놀랐지만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교수님.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던 역사에 대한 연구의 시작으로 뒤덮인 어수선한 책상을 바라보았어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해야 할 것 같네. 이 결정이 단순히 제 연구뿐만 아니라 인간의 용기와 저항에 대한 제 전체적인 이해를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 3달 후, 저는 한국 남서부의 작은 도시 정읍에 와 있었어요. 동학농민혁명이 전봉준이라는 사람의 지도 아래 시작된 곳이었죠. 민호가 현지 역사학자를 섭외해 역사적 장소들을 안내받게 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달랐어요. 흙냄새와 싱그러움이 가득했고 근처 식당에서 풍겨오는 매콤한 음식 향기도 맴돌았죠. 멀리 산들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 곳에 서니 제가 참 작게 느껴지더군요.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우리 안내자인 박지우 씨가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친절한 눈빛과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가졌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요. 발밑에 평범한 흙을 내려다보았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싸우고 죽었던 거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1894년 지역 관리였던 조병갑이 농민들의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걸으며 박 씨가 설명했죠. 너무 많은 세금을 요구했고 농민들을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전봉주는 동학 철학을 공부한 현지 농민이었어요. 이제 충분하다고 결심했죠. 그러니까 그냥 세금 때문이었나요? 제 오래된 편견이 마음속에서 슬며시 고개를 들었어요. 유럽 역사에서 농민 반란은 보통 음식이나 돈 때문이었으니까요. 박 씨는 인내심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아직 수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학생을 바라보는 선생님처럼요. 아니에요. 교수님, 세금은 그저 마지막 순서였을 뿐이죠. 농민들은 단지 배고픈 것이 아니었어요. 존엄하게 대우받기를 원했답니다. 그들의 구호는 우리에게 음식을 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였어요. 그것이 이 혁명을 특별하게 만든 거죠. 우리는 주요 전투 장소들을 방문했어요. 혁명적인 농민들이 걸었던 같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박 씨가 훈련받지 않은 농민들이 어떻게 전문 군인들을 반복해서 물리쳤는지 설명하는 동안 바람이 나무 사이로 스쳐 지나갔어요. 농기구를 든 평범한 사람들이 실제 무기를 가진 훈련된 병사들과 맞서는 모습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믿었어요. 박 씨가 간단히 대답했죠. 그리고 한 손의 손가락처럼 완벽하게 협력했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주요 도시인 전주를 점령한 후에도 농민군이 적들을 죽이거나 도시에서 약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대신 기본적인 정부를 설립하고 군인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따르게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전투에서 농민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대화를 제안했어요.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서서 박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가 전주화약이었죠. 농민들이 요구했던 많은 개혁안들이 받아들여졌어요. 경이로움에 고개를 저었어요. 19세기 유럽에서는 농민들이 군대에 의해 진압되거나 빈 약속만 받았죠. 농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치적 개혁을 협상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이 운동을 독특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민호가 자부심으로 빛나는 눈으로 덧붙였죠.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한국 현대 정치 의식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투어를 계속하면서 결국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일본군을 불러들이면서 혁명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조차도 지도자 전봉주는 끝까지 용감했습니다. 처형을 기다리며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자신이 아닌 공정한 사회를 위해 싸웠다고 주장했다더군요. 우리는 전봉준의 기념비에 멈춰 섰어요. 단순한 석조 구조물이었지만 제가 본 많은 웅장한 유럽 기념물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계몽주의와 현대 시민권에 대해 마치 서구만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조용히 말했죠. 하지만 여기서도 같은 시기에 한국 농민들이 존엄성과 공정한 정부라는 똑같은 이상을 위해 싸우고 있었네요. 맞아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저항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죠. 그날 저녁 민호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매운 찌개와 밥을 먹으며 노트를 펼쳤어요. 저항 역사에 대한 제 전체적인 이해가 완전히 다시 써지고 있었어요. 마치 내 경력 전체 동안 책의 절반만 읽고 있었던 것 같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에 숟가락을 담그며 민호에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나머지 절반을 건네준 것 같군요. 민호가 미소 지었어요. 아직 배울 것이 훨씬 많아요.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이 발견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어 열망하며 물었습니다. 안동이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의병에 대해 배우러요. 의병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민호의 표정을 보니 제가 간과했던 또 다른 중요한 역사의 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며 겸손함과 흥분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겸손해졌고 더 배우게 될 것에 설레었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가에 서서 정읍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저 밖 어딘가에는 단순히 음식이나 땅이 아닌 인간으로 대접받을 권리를 위해 싸웠던 용감한 농민들의 후손들이 있었죠. 당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밤에 속삭였어요. 약속해요. 여전히 펼쳐진 노트북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래 쓰려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책이 될 것임을 알게 된 첫 번째 장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안동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시골길을 차로 달리는 동안 곡선형 기와지붕을 얹은 전통 가옥들이 풍경 속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보았답니다. 산들은 맑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죠. 모든 것이 너무나 고요해서 이곳이 한때 필사적인 투사들로 가득했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던 민호에게 말했어요. 이 평화로운 언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그가 작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들었죠. 우리는 도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김연자 교수를 만났습니다. 짧은 회색 머리카락과 밝고 지적인 눈빛을 가진 연세 지긋한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답니다. 1905년 일본이 한국에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한 후 한국은 그들이 말하는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어요. 그녀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설명했죠. 1907년까지 일본은 조선 국왕에게 군대를 해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사실상 나라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럼 한국이 독립을 잃었을 때 저항도 끝났나요?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니에요, 뒤부하 교수님. 그때가 바로 진정한 시작이었답니다. 국왕이 포기하고 관리들이 일본과 협력하기 시작했을 때 일반인들, 농부들, 상인들, 학생들,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우리가 의병이라 부르는 조직을 형성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하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어떻게 조직화했을까요? 유럽 저항에 관한 제 모든 연구에서 투사들은 보통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인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저항을 특별하게 만드는 점이에요. 김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저항이 주로 무너진 정부를 되찾기 위해 일어나죠. 한국에서는 정부가 무너진 후에 저항이 더 강해졌어요. 이전에 한 번도 무기를 들어본 적 없는 평범한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가 사라졌을 때 싸우기로 결심한 겁니다. 차를 마신 후 우리는 의병에 헌정된 작은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건물은 소박했지만 내부에는 역사의 보물들이 있었답니다. 한 노인의 인용문이 적힌 전시물 앞에 멈춰 섰어요. 우리나라가 무너졌을 때 제 할아버지는 칼을 갈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도망칠 때 그는 산으로 향하며 말했죠. 임금은 무너졌어도 조선은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유럽 역사에서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나라가 무너지면 보통 저항도 무너져요. 사람들은 보통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민호가 제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부가 항복했을 때 사람들이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해산된 한국 군인들에 대해 배운 것이었어요. 1907년에 그들이 직업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많은 이들이 무기를 내놓기를 거부했죠. 대신 그들은 의병에 합류했답니다. 이들은 반란군이나 말썽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박물관을 걸으며 김 교수님이 강조했죠. 누군가가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직도 보급품도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도 없었어요. 오직 의지만 있었죠. 나중에 우리는 한 의병 지휘관의 묘를 방문했어요.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키 큰 풀들로 둘러싸인 단순한 석비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들을 싸움터로 보낸 어머니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1908년에 쓰여진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묘 옆에 서 있을 때 김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마라. 내가 싸우다 죽으면 그것이 내 자랑이 될 것이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평범한 농촌 여성들이었답니다. 평생 공부해온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대해 생각했어요. 유럽에서 우리는 자유, 평등, 형제의 거대한 이념들을 위해 싸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더 기본적인 것, 민족으로서 존재할 권리를 위해 싸웠군요. 그렇습니다.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지휘관이 처형되기 전에 말했듯이 나라가 있으므로 내가 국민이고 민족이 있으므로 내 목숨이 있는 것이다. 나라 없는 인생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날 저녁 안동을 떠날 때 저는 유난히 조용했어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30년 동안 저항운동을 연구해왔지만 이런 종류의 저항은 본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국가를 위해 당장 이길 희망도 없이 그럼에도 싸우는 것. 이건 단순히 점령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국가 절멸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저항이네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셔야 할 마지막 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가 말했죠. 한국 전쟁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의병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무기나 군사훈련이 없었어요. 그들을 지원하는 정부도 없었죠. 심지어 당장의 승리에 대한 희망조차 없었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무언가였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조차 정복당하기를 거부하는 정신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달은 잠든 도시 위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는 그들의 나라가 사라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그 투사들의 후손들이 있었죠. 이해하고 싶어요. 밤에 속삭였습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내일 우리는 한국전쟁에 대해 배울 것이었고 그것이 다시 한번 저항에 대한 제 모든 지식에 도전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민호와 함께 서울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을 걸으며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민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많은 전쟁을 연구해왔지만 이 전쟁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네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기 시작했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서 시작됐어요. 서울은 단 3일 만에 함락됐죠.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보았어요. 수도가 그렇게 빨리 무너지다니. 그래서 남한은 항복했나요? 물었습니다. 그게 논리적인 결론처럼 보였거든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들은 낙동강으로 후퇴해 부산, 마지막 주요 도시 주변에 방어선을 만들었어요. 그 작은 땅만 남았는데도 계속 싸웠답니다. 상상해보려 했어요. 마지막 구석까지 밀린 군대가 여전히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유럽 역사에서 그런 상황은 보통 항복으로 끝나거든요. 인천 상륙작전, 전쟁의 방향을 바꾼 대담한 해상 공격에 참여했던 퇴역 노병박 대령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되어 내 손을 잡을 때 살짝 떨리는 주름진 손을 가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하고 선명했어요. 우리가 기념관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있을 때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상륙작전 전날 밤 제 대대의 모든 해병은 유서를 썼어요. 주변 나무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그의 전쟁 이야기와 대조되는 평화로운 소리였답니다. 아직도 제가 쓴 내용이 기억나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일 새벽 나라의 명령에 따라 바다를 건너갑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해도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이 나라가 살아남는다면 저도 살아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목에 무언가 걸린 느낌이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렇게 위험한 명령을 따르다니 정말 애국심이 강하셨군요. 박 대령은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죠. 우리는 명령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던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습니다. 눈앞에서 다시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어제 배웠던 의병과 이 현대 군인들 사이의 연결점이 보였어요. 세대를 넘어갔던 저항 정신이 이어져 온 것이었답니다. 기념관을 걸으며 박 대령은 어떻게 서울을 탈환했는지 설명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가 시민들에 대해 이야기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꽃이나 퍼레이드로 군인들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물과 쌀을 내어주었답니다. 그들은 우리를 자신들을 구하러 온 영웅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를 집으로 돌아온 아들들처럼 대했습니다. 제 중위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서울을 해방시킨 게 아니라 그 시민들의 인내심이 서울을 되찾아온 거야. 그 생각에 잠겼어요. 해방이 단지 군인들의 일이 아니라 희망을 간직한 채 점령을 견뎌낸 평범한 사람들의 일이기도 했다는 생각이에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서울이 탈환된 후 짧은 점령 기간 동안 북한군과 협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보복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후 그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재건에 수십 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완전한 파괴에서 일어났어요. 기념관을 떠나면서 배운 모든 것을 처리하며 다시 조용해졌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서울 도시에 황금빛을 드리웠어요. 제 생애 동안 폐허로 변했다가 다시 일어선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였죠. 우리가 차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몇 년 동안 저항은 주로 유럽의 전통이라고 생각했죠. 한국 역사를 덜 중요하고 덜 의미 있다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의 저항 전통이 아마도 내가 연구한 어떤 것보다 더 깊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걸음을 멈추고 민호를 향해 돌아섰어요. 동학 농민들에게서 정부가 그들을 실망시켜도 사람들이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의병에게서 나라가 공식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양심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국민과 군대가 서로 신뢰한다면 수도가 함락되어도 국가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답니다.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민호가 물었어요. 그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눈빛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내 강의를 다시 쓸 거예요. 내 첫 강의는 이제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조선은 무너졌지만 한국은 결코 부서지지 않았다. 그들은 요새가 무너지고 수도가 점령되어도 싸운다. 심지어 싸울 이유가 없을 때도 그들은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냈다. 그날 저녁 작은 식당에서 전통 한국 요리를 나누며 길 건너편 학교 벽에 쓰인 문구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지지 않았다. 저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을 가리키며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번역해 주었죠. 이건 단지 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류의 잃어버린 인내 정신이 여전히 발견될 수 있는 곳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 프랑스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내 학문적 작업이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어요. 한국의 저항 이야기는 더 이상 내 연구의 각주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있을 것이었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한국의 저항 정신은 단지 역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지요. 진정한 힘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좋은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